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애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를 요구한다. 어린애는 6세 이후에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 소망하기 시작한다. 이런 걸로 할까요? 필요해지기 필요한,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겠죠. 네네.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필요로 한다. 네.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수사회가 직면하게 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시키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의 신뢰를 갖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참을성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감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 이 얘기 속에서는 많은 어떤 임상이나 일상 삶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아주 축약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픽업되는 걸 조금 나눠보죠. 어머니는 삶의 신뢰를 갖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역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요. 역전이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대인관계 이론, 그러니까 설리반이 하는 얘기에 비슷한 얘기죠. 아이는 원래 불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불안은 양육자의 불안이 있어서 그 양육자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가 불안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 ADHD다 뭐 이렇게 오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가정 환경을 보시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불안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우리 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담자가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내담자 불안 말고 상담자가 불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 불안을 우리한테 떠넘기기 이전에 상담자의 불안을 자기가 가져가야 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의 불안이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상담자가 자기 안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이 내담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행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인연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안정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하이데거의 얘기대로 우리는 여기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던져졌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간다운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 자기가 선택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자기 삶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져야 독립된 인격으로서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이 모습으로 또 이 환경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실전 철학자들 얘기대로. 그걸 우리가 죽는다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미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은 모두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존적인 삶은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자유와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프리윌과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실제 인간 발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을 주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부분까지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느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는 유신론적인 신을 어떤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런 실존주의 철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도 있는데 공통적인 점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서로 공통인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원천과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죠.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걸 긍정하는 철학자들과 긍정하지 않는 철학자들로 갈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어머니는 삶의 신뢰를 갖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이 그냥 불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불안의 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 불안도 결국은 그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가지고 있는 자기 셀프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도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또 불안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카르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가도 어떤 저기 셀프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불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지 됐는데 보통은 그 어린애에게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의 욕구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로는 보살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아이한테 투사해 버리니까 한다고 하는데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사실 불안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Mother should have faith in life. 삶에 대한 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이 life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생명에 대한 어떤 믿음, 생명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라이프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살고 있어 이런 정도의 페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삶 자체를 긍정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삶은 좋은 것이다. 생명은 좋은 것이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진 엄마여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face in lif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숙고해봐야 될 문제라는 부모 양육자가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생명 본능하고도 연결이 되지 그렇게 않을까요? 연결시킬 수 있죠.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데스 인스팅트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데스 인스팅트, 아까 불안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데스인스트 공격성이나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삶이 귀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페이스가 어떤 신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신념이 없다고 한다면 삶 자체는 어쩌다가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왜 이렇게 무의미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라이프 자체가 아름답다 혹은 라이프 자체는 참 귀한 것이다 라이프가 나에게 선물이다 라고 느끼지 않고 사는 부모를 만난다고 한다면 아이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생명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 불안은 그 부작용으로 보고 결국은 생명에 대한 신념이 여기서 삶이라고 해서 조금 이게 흐려진 것 같아요. 어쩌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삶 이런 얘기보다는 생명이라고 본다면 생명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깨치고 이 삶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모라고 한다면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체인 자녀에게도 경외롭게 생각하고 그 생명체를 환영하고 그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데스 인스팅트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데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 태어난 인생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쩌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세상에 태어났니? 라는 견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러한 태도를 부모로부터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사랑할 힘이 없는 상태로 자랄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좀 들어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요.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를 어린애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이래 되는데 그것도 어머니는 생애의 일부라고 된 게 이것도 라이프의 파트로서 이제 본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독립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엄마가 어떤 저 뭐죠 아까 그거 faith in life가 되지 않으면은 part of life라는 것이 아이가 되어서 나중에 또 full of life로 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 여기 아까 엄마로 나오지만 사실은 아빠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 부모가 다 같은 거예요. 예, 그 아빠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냥 단지 양상이 다를 뿐이지 나름 아버지의 사랑도 아이가 라이프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다룰 뿐이지 아버지에게도 무조건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죠. 당연한. 네, 그러니까 당연한. 아까 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아버지에게도 머더리 러브하고 파더리 러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사회 편견을 반영한 부분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이 사랑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 faith in life가 있어야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도 뭐 faith in life 아니면 love of life 이러든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깊은 영성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요. 교수님 그것도 이제 정동으로 말한다 그러면 플레저 쪽으로 그렇죠. 있어야지 아이들이 플레저를 갖게 된다. 그래서 플레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플레저를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플레저를 갖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도 있지만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이 세상을 수용해내면서 고통 속에서도 삶의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이풀하게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깊은 믿음, 이 삶은 참 아름답다고 하는 어떤 정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동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동이잖아요. 삶을 사랑하는 힘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가 우울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부모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태도, 부모가 가진 생명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은 이미 우울의 싹을 어린 시절부터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 비판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비판이라는 게 말로는 개선을 위해서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게 불안이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플레저보다는 언플레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플레저 쪽에 더 그 포커스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순하게 법률적인 문제로 정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플레저 중심의 에너지에서 플레저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제 최근에도 어떤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 심리학 이런 게 나와서 그 부분을 강조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 에릭 프롬이 어머니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걱정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마치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원형적인 얘기를 아까 원형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원형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결국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실제 어머니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어머니인데 구체적인 어머니는 실제로는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이런 이상적인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원형적인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그런 원형은 말하자면 완벽한 원형은 없어요. 그거 다 카피니까 그렇게 이상적 이게 개념 본질적으로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데 현실의 어머니는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는 것처럼 그것만이 실제고 지금 실제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 가상적인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충분하게 어머니답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쩌면 자기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이 원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미치고 있는가 거의 못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이상심리학 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신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교조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어머니, 내 친구들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어머니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있을 수 있죠.